안녕하십니까. 박준형의 국제정치경제TV입니다. 오늘의 방송 내용은 연준이 하겠다는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으로는 인플레를 잡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연준은 연방기금 금리를 연말까지 1%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것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습니다. 양적 긴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연준의 긴축 발표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 주식시장은 폭락을 만회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퇴치를 실패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암호화폐는 폭락하고 있고 금과 은은 가격이 견조한 상승세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훈탁 교수의 막내 동생이고 이 유튜브 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 박준형입니다. 2022년 1월 10일부터 형님의 개인 사정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2018년 형님께 유튜브 방송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해 왔습니다. 저는 서강대 정외과를 졸업했고 미국 아칸사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2018년 여름부터 이 방송에서 사용하는 원고를 사실상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형님이 돌아오시면 저와 함께 둘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1일 이후에는 트루스 소셜에서도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연준이 공개한 FOMC 회의록이 더 긴축적인 통화정책의 신호를 보냈으나 유로퍼시픽 캐피탈 잉크의 CEO이며 저명한 글로벌 전략가 피터 쉐프는 FOMC 회의록을 다룬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연준이 하겠다고 한 것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만일 연준이 하겠다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실제로 하면 시장과 경제가 붕괴할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준의 FOMC 의사록은 12월 회의에서 나온 메시지보다 훨씬 더 강경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피터는 연준의 FOMC 회의록이 실제로는 결코 매파적인 것이 아님을 상기시켰습니다. 12월 회의 이후에 세 차례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었으나 1월 초 FOMC 회의록이 나온 후에는 금리 인상이 4차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에 연준이 4차례 금리를 올리면 올해 말까지 금리를 최대 1%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그리고 현재 경제 데이터를 배경으로 하면 1%의 금리는 높은 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미미한 금리 인상을 매파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차 대조표 축소와 같은 양적 긴축에 대한 언급이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준이 미재무성 채권과 모기지 채권의 대형 큰손 구매자에서 이들을 팔아치우는 대형 매도자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을 실제로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채권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2주 최고치를 경신했고 잠시 1.8%를 넘었습니다. 연준이 채권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한다면 분명히 채권 시장에 큰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터는 시장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연준이 실제로 이 계획을 따른다면 만일 연준이 실제로 대차 대조표를 줄이기 시작한다면 채권은 단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붕괴할 것입니다. 채권은 아주 오랫동안 떨어져야 한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피터는 바로 그것이 연준이 실제로 예정된 긴축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들은 긴축에 관해 말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전혀 별개이다. 그런데 시장은 아직도 긴축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금리가 현재의 최저로 떨어진 유일한 이유는 연준이 채권 시장에 대대적으로 개입했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6.8%라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데 연준이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팔아야 한다면 10년물 국채의 수익률이 훨씬 더 오르지 않고 1.8%에 머물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채권 매물이 쏟아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그만큼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연준이 더 이상 미 재무성 채권을 사는 게 아니라 팔아버리고 연방정부도 재무성 채권과 사회보장 신용펀드 같은 다양한 신용펀드를 팔아치우면 모든 사람이 덩달아 낮은 수익률의 재무성 채권을 시장에 내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인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 채권을 사려고 할까요? 아무도 인플레이션이 7에 가까운데 수익률이 1.8%밖에 되지 않는 국채를 사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인플레이션이 3에서 4%로 떨어져도 수익률이 1.8%에 불과한 국채를 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연준이 실제로 예정된 양적 긴축을 실행하게 되면 채권 시장이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연준이 하겠다고 한 것을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똑같은 일이 금리 인상에서도 벌어집니다. 만일 연준이 2022년 뿐만 아니라 2023년에도 계속 금리를 인상한다면 경제가 침체로 깊게 들어가고 주식시장은 하락장으로 굴러떨어질 것입니다. 연준이 태도를 돌변하게 만들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2002년 침체가 닷컴 거품 붕괴와 9.11 테러와 함께 들이닥쳤을 때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 이자율을 1%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실업률은 5.4%, 소비자 물가지수는 1.58%, 그리고 GDP 성장률은 1.7%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1%로 떨어뜨리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실업률이 3.9%이고 2021년 GDP 성장률이 5.6%로 전망되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무려 6.8%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준은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서 연말에 1%로 금리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2002년에는 1% 금리가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양적 긴축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연준이 올해 계획대로 금리를 인상해도 연말에 도달하겠다는 1% 금리는 결코 긴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습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은 계속 치솟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이 외환시장에서 발생한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대차 대조표를 줄이고 전반적인 긴축을 단행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가치가 오르기는커녕 떨어지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선 제일 마지막 끝부분에 급격하게 떨어진 작은 선이 보이실 겁니다. 달러화 가치의 하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의 정책 변화가 사실상의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이 아님을 알고 있고 그래서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폭락 후 급반등을 한 것입니다.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연준의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눈치챈 마당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이라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유효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선호하지만 이들의 가격은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발행 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언제 발행 한도를 무제한으로 돌릴지 알 수 없고 이더리움은 이미 발행 한도가 무제한입니다. 지금 금과 은 가격은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